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2014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볼게요. 근데 이번 문제를 보니까 좀 1과목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자, 2과목에는 오답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 답안이 나오진 않았는데 보니까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100% 이전에 나왔던 게 출제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붙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존에 나와 있던,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들은 100% 알고 있어야 그래도 점수를 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1과목은 점점 이게 다른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건너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 컴알 2급에 나오지 않았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번 회차에도 몇 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인 VOD, 비디오 온 디맨드.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는 게 바로 VOD 서비스죠.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에 IPTV 많이들 보시잖아요. 자, 다 VOD입니다. 이제 유튜브 다 VOD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해서 비디오 서버에 저장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해서 재생, 제어, 검색, 질의 등이 가능하다. 자,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영화나 뉴스의 컨텐츠를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영상 서비스고요.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해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은 뭐예요, 이거? 네, 화상회의 시스템이죠. 화상통신 시스템이에요. VOD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VOD는요, 이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의 보시는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지금 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알고 계시겠지만, 뉴스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어디 특파원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건 VOD가 아니에요. 자, VCR 같은 기능. VCR은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야동 보시던 비디오 테이프 있죠? VHS 이렇게 된 거. 셋톱 박스는 비디오 서버로부터 압축되어 전송된 디지털 영상과 소리를 복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자, VCR이라는 게 바로 비디오 플레이어예요. 그지? 자, 다음에 이번에는 2번이네요. 자,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6.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잖아요.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소는 8비트씩이에요? 자, 8비트는 256. 결국은 얘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IP 버전 4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IP 버전 6는 몇 비트라 그랬습니까? 16비트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야. 다음에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 길이에 따라서 A 클래스, E 클래스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IP 버전 4네요. 자, IP 버전 4와 호환성은 낮아요. 아니에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IP 버전 4를 쓰고 있었는데 IP 버전 6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테스트하는데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만큼 많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환성이 낮은 게 아니라 호환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4에 대해서 품질 보장도 용이하고요. 보안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죠? 자,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에 연속된 0은 이렇게 콜론으로 우리가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고 자, 콜론으로 구분하고 16진수로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이거 보시는 대로 연속된 경우에는 이렇게 콜론을 이용을 하는데 두 개를 주느냐 하나를 주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이 콜론을 이용을 해서 생략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등 세 가지 주소 체계로 나누어진다. 됐죠?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다중 매체. 맞아요.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합한 것을 의미하고요. 멀티미디어는 매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대용량화해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된대요.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압축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아직 동영상 압축 기술은 개발이 미미하다 했는데 동영상 압축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FHD로 나와요.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그게 보통 대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압축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MP4 H264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그 방식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시다 그러면 WMV라고 해서 윈도우즈에서 그 MS사에서 제창한 그런 압축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사장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MP4 요것이 바로 이제 현재에서는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증, 암호화, 뭐 브릿지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자, 브릿지가 뭐예요? 프로토콜이 변화되지 않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브릿지죠? 다리잖아요. 런던 브릿지, 맞죠? 런던 브릿지, 이 노래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저희 딸이 가끔 듣는 노래인데. 자,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거 바로 메타 검색 엔진이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옛날에 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워드 프로세서에 아주 자주 나왔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 있죠. 거기서 뭐 매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컴알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메타 검색 엔진인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줌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스트 소프트에서 하는 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줌 있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두목넷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은 쭉 검색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얘네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에서 수집한 정보들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게 바로 메타 검색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주제별 검색 엔진, 키워드 검색 엔진, 메타 검색 엔진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도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음 것도 나오고요. 구글 것도 나와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에서 뭐 자기네들 자체 엔진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여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통합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형은 뭐예요? 조금 아까처럼 우리 두목넷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형은 뭐냐면 이게 다 지원이 되긴 하는데 보면 여기에 보시면 뭐 뉴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디렉토리아에서 속보에서 뭐 이렇게 뭐 성적이 안 돼서 아이유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이런 아이유 참 이쁜데, 그제? 자, 요런 것들이죠. 됐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워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두목넷 검색하실 때 사용하는 거, 주제별 검색 엔진은 좀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뭐 뉴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카테고리 형식으로, 디렉토리 형식으로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이브리드형은 섞은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얘네 모두 다 이제 하이브리드 이쪽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다음 중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얘도 사실은 이쪽에서 많이 안 나오고요. 사무자동화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잠깐 좀 적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우선은 뭐가 있어야 돼요? 통신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선 단말기, 여러분들 컴퓨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모뎀, 공유기나 모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송수신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송 매체, 케이블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토콜, 여기서 이제 신호 변환을 해주거나 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 그 다음에 또, 이게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통신 규약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규약,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인식하고는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자, 됐습니까? 자, 다음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말장치, 그 다음에 컴퓨터. 얘는 이제 데이터 처리계, 데이터 전송계, 전송 회선, 신호 변환 장치, 이런 애들이 돼 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정보 처리에 나오던 애들인데, 사무자동화에도 간혹 튀어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각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 랜 하면 근거리 통신망이잖아요. 그래서 local, 에어리어죠.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왜는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BISD에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기식 전달 방식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맞는데 얘는 비동기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ATM 기술에 사용되는 애가 바로 BISDN이거든요. 그래서 ATM의 A가 어싱크로너스예요. 싱크로너스는 뭐예요? 동기고, 어싱크로너스는요, 비동기죠. 그래서 얘는 비동기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중에 하나예요.
됐죠? 다음에 배는요, 통신 회선을 빌려서 기존의 정보,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애들 있죠? 그래서 BISDN도 보니까, 제가 해설 달면서 보니까, 요즘에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ATM이라는 패킷 교환망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 ATM이라는 게, 시ን크로너스, 요런 게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또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요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면, 입력 형태는 부호화된 숫자, 문자, 이산자료다. 이게 디지털 맞네요. 출력 형태는 곡선 그래프, 얘는 아날로그네요. 자료 형태를 프로그래밍에 필요하다. 맞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그렇겠죠. 그래서 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컴퓨터 구분하는 거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지? 뭐 이런 거 뭐 실제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100% 디지털 컴퓨터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어디에 써요? 뭐 지금 태풍 온다는데 이렇게 뭐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대한 통계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출력 값이 곡선이나 그래프, 뭐 미적분 연산, 증폭회로 뭐 이런 것들 구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 가장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자, 밀리라는 거는 오늘 얼마예요? 1000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3초가 되는 거죠. 자, 마이크로는요, 10의 마이너스 6승. 다음에 나노는요, 10의 마이너스 9승. 0이 9개예요. 자, 피코는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3단위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계산할 때 보면, 돈 적을 때 보면, 1000단위마다 콤마 찍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편의를 위해서 규정을 한 거죠. 야, 우리 이거 단위 할 때는 3단위씩 하자. 그래서 뭐 1000분의 1초, 10분의 10, 뭐 어떻게 적어야 되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얘는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떤 게 가장 빠르겠어요? 당연히 피코세크가 가장 빠르겠죠. 됐죠? 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진수 0110의 2의 보수로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 이게 사실 2의 보수 문제는요. 컬말 1급에 예전에 자주 나왔었어요. 요즘엔 안 나오고요. 자, 우선 보수라는 거는 보충하는 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선 이진수는 여러분들 뭘로만 표현해요? 자, 0하고 1로만 표현해요. 최대값이 뭐예요? 1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1, 0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재미없다. 그지? 자, 1, 1하고요. 0, 1하고 1, 0, 1하고 이렇게 더한다고 해요. 이진수예요. 그럼 요거랑 더하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근데 이진수에서는 2가 나오지 않아요. 0이고 자리 올림수가 하나 올라가죠. 그럼 여기 또 이제 1이 있으니까 2개 더해서 또 0이 나오고 또 하나 올라가게 되겠죠. 그지? 자, 여기 0이라고 하자. 그러면 1, 00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0, 1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네를 보충하는 수는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1이 있는데요. 1이 되려면 얼마나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0이에요. 이진수의 1의 보수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0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어때요? 얘가 1이 되려면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플리먼트라고 그래서 만약에 1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고요. 0의 보수는 1로 바뀌면 되는 거죠. 컴플리먼트. 뭐야 이게?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이. 그래서 우선은 1의 보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 0, 1, 1, 0이 있다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얼마 필요해요? 얘가 1이 되려면 얼마 필요해요? 0, 1.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얘가 1의 보수예요. 1 컴플리먼트. 자, 이 컴플리먼트는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자, 2하고 1 더하니까 여기 2 나와요? 아니죠. 0이죠. 하나 올라가요. 그지? 1 됐고요. 자, 0,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10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2의 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정보 처리에 가면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죠. 사실 이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자, 다음 중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클럭 주파수. 그죠? 여러분들, 야, 내 CPU는 3.2GHz야. 좋아. 캐시 메모리, 야, 내 캐시 메모리는 2메가짜리야. 이 기가 단위로 안 갑니다. 2메가도 굉장히 큰 거죠. 보통 예전에는 512K, 그지? 512, 0.5메가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제 CPU는 한 2메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쓰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거 쓰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그지? 강의 좀 많이 들어줘. 자, 워드 명령어의 크기. 워드 명령어가 바로 뭐예요? CPU에서 처리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쵸. 빨라지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 야, 내 CPU는 64비트야. 내 CPU는 16비트야. 요즘에 64비트 나오잖아요. 그지? 자,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64비트가 빨리 처리할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자고요. 자, 직렬 처리라는 애하고 이제 병렬 처리라는 애가 나오는데, 뭐냐면, 직렬 처리는 뭐예요?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CPU가 있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병렬 처리는 어떠냐면, CPU를 여러분들 멀티코어라 그래서, 야, 내 거는 쿼드코어 CPU야. 내 스마트폰은 이번에, 갤럭시 S6인데, 야, 이번에 그 옥타코어로 나온대. 옥타코어가 뭐야? CPU가 8개인 거야, 두뇌가. 그지? 얘네가 바로 병렬 처리예요.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옥타. 여러분들, 옥텟, 이게 얼마죠? 8이에요, 8. 그지? 여러분들, 옥토버 하면 10월인데, 이거 아시죠?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 왜 10이 됐는지. 원래는 8인데 왜 10이 됐는지 모르냐?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에서 옥텟이라는 건 8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 거의 다 쿼드코어 아니면 쿼드는 얼마예요? 이건 4잖아, 4. 그지? 그래서 CPU가 보통 4개로 달려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가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직렬 처리한다고 그래서 얘네가 성능에 영향을 주진 않고 얘네를 직렬 처리되는 걸 병렬 처리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온 문제인데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건 사실 자, 키보드의 키 기능에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분류를 하는데 다음 키보드에 분류를 하나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보면 그래도 한대요. 그래서 기능키, 펑션키라 해서 여러분들 키보드 맨 위에 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입력, 뭐 AB, 달러, 그냥 일반적인 그냥 키죠. 뭐가 있을까? 우리 방향키라는 애 있죠, 방향키. 자, 그 다음에 탐색키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탐색키예요. 탭키는 이것도 입력키예요. 얘도 입력키예요. 스페이스도 입력키예요. 그지? 자, 제어키, Ctrl, Alt, ESC. 얘는 제어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보조 기능 키라고 하죠. 얘는 얘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얘네 두 개 같은 ESC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혼합키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는 탐색키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뭐 여기에서 뭐 키보드에 요즘에 탐색키가 바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Ctrl F 이렇게 눌러가지고 찾기를 하거나, Ctrl F 찾거나, F3키를 누르거나,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F3키가 안 되죠. 한글이니까. 자, 다음 중에서 컴퓨터에 사용되는 캐시 메모리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예요. 맞아요.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얘가 하드웨어예요. 캐시 메모리는 SRAM으로 구성된다 했죠?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다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CPU 주격 장치 사이에 위치하고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접근성 센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어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어판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뭐 보호자,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또 바로 찾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다행히 밑에 접근성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돋보기라든지 나레이터, 음성 지원을 한다든지 화상 키보드를 한다든지 고대비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설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접근성 센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앞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동기화 센터 아니죠. 이런 거 없어. 프로그램 호환성 마법사 이게 기능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윈도우즈 7이나 8으로 넘어오면서 64비트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윈도우즈 XP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호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걔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 이거 문자 편집기 우리 기본 강의에서 잠깐 봤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면은 다음 중 제어판에서 PNP 뭐예요? 꽂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했는데 제가 이제 20살이니까 한 6년 정도 됐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우스를 제가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는 마우스가 엄청 비쌌고요. 그때 돈으로 한 3, 4만 원 했었어요. 굉장히 비쌌죠. 안 비싼가요? 요즘에는 마우스 3,000원이면 사죠. 이마트 가면 뭐 10,000원 정도 하던데 인터넷으로 보면 굉장히 싼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요. 컴퓨터에 꽂아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윈도우즈가 없었거든? 그럼 도스에 들어가서 그 마우스를 사면 디스켓을 줬었어요. 여러분 디스켓 모르나요? 자, 디스켓을 주면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를 꽂고 설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설치를 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면서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킬 때마다 매번 드라이버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라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배치 파일로 설정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마우스를 사가지고 이 배치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는 디스크를 줘가지고 배치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거 하려면 3시간 걸렸어요. 마우스를 사가지고 설치하는 데만 3시간 걸린 거야. 에? 자, 근데 지금 어때요? 마우스 사가지고 꽂으면 그냥 띵, 장치를 찾았습니다 하면서 딱 검색되죠? 얘가 바로 PMP잖아요. 그지?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그랬어요. 날짜와 시간 아무 상관없죠. 전화나 아무 프로그램 아무것도 아니죠. 장치 및 프린터. 그지? 요즘에는 프린터도 그냥 딱 꽂으면 바로 돌아가죠?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표준 사용자 계정. 이게 이제 나왔네요. 할 수 있는 작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사용자 계정에는요,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우선은 관리자 계정, 어드민스트레이터. 그래서 총괄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지? 얘는 단순히 어떻게 해요?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이나 아니면 바탕화면 설정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이것도 오타났네. 이거 인수에 넘겼는데 어떡하지? 이해해주세요. 자,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드민스트레이터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암호 변경도 뭐예요? 얘는 사용자 자신 거니까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건 할 수 있는데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나 하드웨어 이런 것은 우리가 추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사진으로 자신만의 바탕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다. 다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인 것은 건들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너무 자주 나오죠?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대요. 자, 한번 휴지통을 제가 열어볼게요. 자,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보니까 원래 위치가 여기 들어있네? 그리고 삭제된 날짜, 그 다음에 크기, 뭐 이딴 애들이 쭉 들어있네요. 보이시죠? 그래서 수정한 날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휴지통은 윈도우즈 탐색기 폴더와 유사한 형태의 창으로 열려서 파일의 보기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해서 볼 수가 있다. 좋아요. 좀 아까 봤었죠. 그래서 이 보기 방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목록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큰 아이콘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서 되살리거나 실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예? 얘를 되살리는 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니까 어때요?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건 먼저도 나왔던 문제니까. 자, 휴지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지통 아이콘은 비운 휴지통 모양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막 찍고 있다 보니까 막 바탕화면이 개판인데 휴지통 좀 보여드릴게요. 오, 뭐가 좀 차있지, 그지? 자, 근데 얘를 비우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워져 버리죠? 너무 쉬운 거죠? 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어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어판 열어서 범주 말고요. 큰 아이콘으로 바꿔주면 저는 컴퓨터를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도스 시절부터 한 6년 전부터 이렇게 도스 시절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옛날 제어판이 익숙해요. 윈도우즈 95, 98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큰 아이콘으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선 마우스에 대한 걸 좀 볼게요. 자, 마우스에 보면 단추가 있어서 오른쪽 왼쪽 바꾸는 거 2번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잠금도 할 수 있고요. 포인터 모양, 포인터 옵션, 다 한번 보셨죠? 필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지? 자, 여기 보면은요,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 여기에 있네요. 얘는 마우스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키보드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키니까 가나다 순으로 밑에 있겠네요. 보니까요, 재입력 시간이에요. 재입력 시간이라는 거는 딱 눌렀을 때, 보세요. 얘를 누르고 있는 거야. 자, 누르고 있을 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가는 거. 그리고 반복 속도는 눌렀을 때, 이 드드드드 들어가는 이 속도. 그지? 그 다음에 깜빡임 속도는 여기 보이시죠? 깜빡깜빡 하는 속도. 요거 설정할 수 있죠. 됐어요? 문자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깜빡임 속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 줄의 수는 이거는 그렇죠. 제가 또 이제 이게 스크롤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요즘에는 마우스가 거의 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크롤이 달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얘가 로지텍이라는 회사 아시죠? 마우스나 입력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트랙볼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 스크롤 마우스가 나오기 전에 트랙볼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여가지고 마우스처럼 쓰는 거였어요. 근데 요거를 응용해가지고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 스크롤이었어요. 근데 이 마우스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돈으로 한 7만원, 8만원.
너무 비쌌다고.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비싸다 했는데 우리나라 몇몇 회사에서 삼성 그다음에 또 몇몇 중소기업 회사들이서 얘네를 카피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여러분들 지금 뭐 3,000원짜리 사도 스크롤 다 달려 있잖아요. 이게 특허에 대한 게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막 쓸 수 있죠. 옛날에 이제 학생 시절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돈 100원이 아쉽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코말 2급을 취득하시는 분의 대부분들이 중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 중이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주머니 사정을 좀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의료를 좀 저렴하게 받는 편이죠. 제가 좀 그런 컨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목넷을 오픈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됐는데, 저가로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 게 저희 그 회사의, 뭐라 그러죠? 기업이, 모토입니다. 근데 저렴한 건 맞는데 좋은 강의인지는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 약간 좀 중타는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절전 모드의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시켜줄 수 있는 절약 상태다.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문제를 안 읽었네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절전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절전 모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켤 수 있는 절약 상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점심시간 때 잠깐 나갔다 밥 먹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화면이 꺼져 있죠? 하드디스크도 안 돌아, 펜도 안 돌아. 그러다 마우스 따닥, 키보드 따닥 누르면 다시 돌아오죠. 근데 사실은 꺼져 있는 게 아니죠. 서스펜드라고 해서 대기 상태인 거죠. 최대 절전 모드는 주로 랩톱이 뭐냐면 노트북이에요. 랩이 뭐예요?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 컴퓨터. 상태로 열려있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컴퓨터를 끄게 된대요. 자, 하이브리드는 절전 모드는 주로 데스크톱 컴퓨터용으로 설계됐고요. 전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복원할 수가 있대요. 자,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래요. 컴퓨터를 오래 사용 안 할 거면 꺼놓으면 되지 않아요? 자, 그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에 배터리 충전할 기회가 없는 경우는 맞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사용 안 하려면 전원 모드를 쓰는 절전 모드가 아니라 꺼놔야죠. 그죠? 그게 맞겠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범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제어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제어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범주에서 프로그램 범주죠.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및 기능, 프로그램 제거, 윈도우즈 기능 사용함, 안함,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전 버전, 이게 호환성 설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 방법,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에서 미디어 또는 장치의 기본 설정, 항상 특정 프로그램으로 파일 열기, 기본 프로그램 설정, 이런 것도 다 되네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과제도 돼요. 그지? 자, 가젯이 뭐냐고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시계나 CPU 측정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젯,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대요. 자, 보니까 되네요. 프로그램 제거 되네요.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설정할 수 있었죠?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는 어디서 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죠. 그래서 어디서 해요? 자, 인터넷 창 여기 있으면, 여기에 그 뭐라 그러죠 이걸? 톱니바퀴 여기 가보시면 인터넷 옵션에 가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삭제를 누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캐시나 쿠키를 모두 다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이거 좀 지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알약이나 V3 보면 얘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면은 좀 컴퓨터를 깨끗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제가 아마 제 컴퓨터에 아마 알약이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자, 있었으면 그런 거 좀 보여드렸으면 여러분들 실무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한번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